정리해볼까 합니다. 테마 세 번째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과정, 역사인데요. 선생님은 이걸 뭐 민주 정치 발전의 역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의 타이틀은 발전 과정이니까요. 첫 번째, 요약. 아니 뭐가 한 게 있다고 지금 요약부터 하십니까? 기본기입니다. 결국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또 전개해 나가는 과정도 있어요. 요약. A. 고대입니다. B. 근대입니다. C. 현대거든요. 공통점, 차이점으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공통점, 차이점.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 얘는 썼다 지울게요, 그냥. 이 강좌의 제목은 개념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사회탐구 공부에서 개념이 중요하다.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 셋째도 개념 다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는 개념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일까? 그러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개념이 뭘까요? 개념이 뭐길래 이걸 완성하겠다고 하고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완성할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첫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았는데 왜 이걸 지금에 와서 하냐면 이게 가장 공부법으로서 의미 있는 시작은 바로 여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최적이란 사람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나 모르는데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대체로 이런 답들이 나와요. 야,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 본질이랄까? 뭐 이런 얘기를. 본질? 좋아요. 본질? 넌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 개념? 기본? 기본 개념? 너는? 개념은 뜻이랄까? 의미랄까? 너는 뭐라고 생각해? 개념은 뼈대랄까? 뭐 엄청나요.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근데 그거 무엇 하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답이 하나로 이렇게 공통된 게 안 나오냐면요. 그러게 개념을 다 중요하다고 했지 언제 개념이 이렇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념은요. 특히나 이 사회 탐구 과목에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특징이에요, 여러분. 특징. 그래서 전강에서 선생님이 완강 코드를 뭘 제시했냐면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의 특징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개념 정리하는 거죠. 개념 정리하는 거죠. 특징. 그런데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건 장점, 단점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을 나열해라. 그럼 막 나열하는 거예요. 특징들을. 하나의 이건 속성이자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가 무슨 뜻? 다수의 지배. 그러면 개념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뜻과 의미를 포함한 특징이자 성격이자 속성들을 나열하다 보면 볼래요? 하나만 내는 건 없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써봐.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면 수능까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념 하나만 따로 내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면 두 개념이 있어.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이걸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하다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 않더냐. 그렇죠. 이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건 둘 이상을 비교해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대립항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고대와 근대 비교해 볼래? 아니면 뭐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해 볼래? 그겁니다. 그게 바로 개념이므로 이 개념을 민망합니다. 앞 글자를 따면 특공대가 돼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특공대장이고 저희는 특공대원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민망한 나머지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그냥 개념은 특공대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뭐 한 10강 정도 가다가 그 전에 선생님이 개념을 뭐라고 했지? 그러면 특공대라고 얘기해요. 특공대. 개념이 뭐야? 특공대. 아니 그게 아니라 특이 뭐야? 그건 기억 안 나고요. 그냥 특공대만 기억나요. 이것도 곤란합니다. 개념은 뭐라고요? 개념은 특징을 쭉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념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강의를 2학년 때 공부했던 친구가 3학년 올라가면 개념이 바뀝니까? 그러지 않고요. 더 붙을 수는 있어요. 더 정교해지거나 더 확장될 수는 있지만 개념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원리가 바뀌면 그건 원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부를 할 때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건 정치와 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뭐 경제, 뭐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공통점, 차이점.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하는 거? 여러분 이걸 아주 잘해요. 오히려 야 차이점 뭐야? 이거 이래서 차이가 있죠? 그럼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공통점 뭐야? 그러면 여기 다른 거지 뭐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대립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꼭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아요. 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랑 직접민주정치의 특징을 정리해라 그러면 그마저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 국민자치 원리에 맞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국민자치의 원리가 무엇이 더 충실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접민주정치보다 직접민주정치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통점을 딱 중심으로 정리하고 여기서부터는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A 개념이 있습니다. A의 특징을 막 나열해요. B의 특징을 나열하면 여러분이 A랑 B가 아주 다르면 이럴 수 있죠. 아주 다르면. 근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사회탐구의 개념들은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를 해달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도 공통점이냐? 굳이 여긴 표시 안 돼 있지만 A와 B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둘 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A도 예, B도 예. 공통점이죠. 근데 A도 아니요, B도 아니요라고 하는 이 A와 B의 특징을 넘어서는 것들이 질문이 딱 들어오게 되면 둘 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개념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개념에 특징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항상 공통점, 차이점. 자, 시작합니다. 공통점. A랑 B의 공통점.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C는 차이점이겠죠.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단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거를 나중에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으로서 보통민주주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대중민주주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대 이전은 보통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대중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엔 B와 C의 공통점은요. 대의제입니다. 간접민주정치예요. 이렇게. 대의제. 그러면 고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직접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강에서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의 특징을 비교하고 시작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제한적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고대에는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제한적이었다. 그런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제한적이었나? 고대 때는요. 신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근대로 와서 이런 제한이 아주 사라졌냐? 그건 아니니까 이때는 재산과 성별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현대로 오면 그런 제한되는 게 사라진 거니까 보통 민주주의, 보통 선거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젠 재산이 많든 적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투표권,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보통 민주주의를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A랑 B랑 시기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것인가? 역사적인 과정에선 이걸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온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중세라는 시기는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중세를 마무리 짓고 근대로 나아가는 그 노력,
그게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이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혁명을 통해서 특히나 영국, 미국, 프랑스의 혁명을 중심으로 정리할 건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너 무서운데? 피를 먹고 자란다니? 그만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뭐 하늘에서 툭, 뭐야? 민주주의야? 이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보통선거의 실시,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보통선거를 실시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이런 식입니다. 대의제로 뭐 운영되어 왔나요? 아니요, 예, 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좀 허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전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개. 간단한 문제는 왼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배경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전개. 자, A 고대입니다. 선생님, 고대는 도대체 뭐 어느 지역의 무슨 나라를 분석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대라고 적어놓고서 아까 미리 정리했던 특징들이 있었어요. 특징. 고대는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다 라고 한다면 이걸 끊어가 볼게요. 제한적이라는 것의 증거와 직접 민주정치라는 것의 증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한적이었다는 얘기는 시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범위에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노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과 성별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 뭐 외국인도 포함되지 않고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 당시에 나이 어린 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시민의 범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도 빠지고 노예도 빠지고 뭐 그냥 좀 쉽게 적을게요. 나이 어린 자 이렇게 빠지고요. 외국인도 빠지고 하니까 결국 누구만 남았냐면 이걸 요약하면 자유민인, 성인, 남성들만 참여했다 이거죠. 근데 요 사람들을 뭐라고 두 글자로 부르냐면 시민이라고 합니다. 시민.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이 돼버리죠. 왜? 이미 시민의 범위가 이렇게 좁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걸 바꿔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건 또 틀리겠죠. 왜?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폴리스 도시국가의 구성원들은 여성, 노예, 뭐 나이 어린 자 다 구성원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시민의 범위에서 빠지게 되고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민회가 있습니다. 민회. 좀 앞에 적을까요? 민회. 민회는 의결기구거든요. 의결기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하던 곳이 바로 민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회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 이렇게. 뿐만 아니라 평의회가 있고요. 평의회. 뭐 그리고 뭐 재판소. 평의회는 이 민회에서 의결된 것을 집행하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평의회와 재판소 여기에 구성원들은 추첨 또는 윤번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관들이 평의회와 재판소인데 이게 뭐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추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뽑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추첨하는 거. 윤번이라고 하는 건 번호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한 번쯤은 공직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나요? 도편 추방제. 독재자가 될 우려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 도편에 적어서 일정 표 이상이 되면 해외로 10년 이상 추방하는 제도를 도편 추방제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야, 이만큼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는 직접 민주정치 요소가 강했는데, 그런 모습이 강했는데, 이거는 영토가 좁고 인구도 지금처럼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 시민의 범위도 확실히 좁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대의 문제를 풀 때 그러면 함정이 뭐가 있나? 이게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도 함정이냐면 이런 것도 함정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추첨이랑 윤번으로 정하였다. 그럼 그것도 틀린 선제가 돼요. 왜? 여긴 모든 시민의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의회 구성원과 재판소의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을 추첨 또는 뭐 윤번 이렇게 정했다는 거니까 이 내용 자체를 또 깊이 있게 출제를 하게 되면 민회는 추첨과 윤번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구나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고대는 끝났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살짝 볼까요? 중세는 아까 처음에 이제 귀염둥이가 나온 그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 중세, 특히나 프랑스를 떠올려 보면 중세는 신분제였어요. 봉건적 신분질서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 신분제가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는데 1신분이 성직자입니다. 뭐 이런 건 아주 뭐 구체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2신분이 귀족이고 3신분이 평민이었는데, 우리가 이 평민들의 삶이 얼마만큼 좀 곤란했었을까를 떠올려 보면 1신분과 2신분은 참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권리만 있고요. 의무가 없어요. 이것도 웃기죠. 평민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의무만 부여받았던, 이렇게 억압받았던 계층이 바로 평민이었습니다. 그럼 이 평민들 중에서 아니,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신분제라는 인간이 만든 제도로 더 자유롭지 못하고 더 평등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해서 평민들 중에 학식이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공업으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교육도 많이 하고 뭐 토론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우린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뭐 굳이 표현하면 이걸 유산 시민, 재산을 많이 가진 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르주아들이 당시에 계몽사상이 유행하고요. 그 다음 이 계몽사상에 기초하여 사회계약설, 나중에 사회계약설 정리할 때 루소라는 사람이 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그 당시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읽게 됨으로써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여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혁명으로 자리 잡은 시대를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근대라는 시대에 이 부르주아들이 시민혁명을 터뜨렸는데, 시민혁명에는 빅3가 있습니다. 빅3. 3대 시민혁명이죠.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명예혁명. 몇 년도냐? 1688년도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이 있어요. 1776년입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입니다. 대혁명 1789년입니다. 선생님, 연도도 외워야 되나요? 뭐 연도까지라기보다는 이런 연도의 흐름을 보니까 대체로 시민혁명
시민혁명기로 자리 잡은 요 근대라는 시기에는 18세기 정도를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겠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 각각 혁명에 따라서 채택된 문서들이 있거든요. 발표된 문서들이 있는데 학교 시험 대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문서 이름도 익숙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서 이름 적어볼게요. 영국 명예혁명 이후에 권리장전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외워야 하나요? 교과서엔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배운 내용 가지고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뽑아낼 수만 있으면 돼요. 이 문장을 읽어보니 국민주권 사상이 기초가 되었군.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저항권 사상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군. 읽다 보니까 정부를 수립했다, 국가를 건설했다, 사회계약서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 이건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다만 우린 지금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명, 이 혁명이란 말은요, 이게 가죽 혁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껍데기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정도의, 새롭게 태어나는 정도의 변화랄까? 그러니까 시민혁명 전과 후는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 맞죠. 영국은 완전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왕이 멋대로 통치권을 휘두르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왕도 헌법에 따라서 권력을 제한받는 시대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면서 이 입헌군주제를 나중에 가면 뭐 의원 내각제라는 것과 결합된 형태로 또 한 번 정리를 하게 돼요. 그냥 우리는 지금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화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죠. 독립하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요. 대통령제로 국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삼권분립 정신, 권력분립 정신으로 대통령제가 확립되게 되고요. 프랑스는 신분제가 철폐가 되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프랑스의 삼색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삼색기. 삼색기. 처음 색깔이 뭐죠? 처음 색깔? 네, 파란색. 잘 안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색깔이 뭐였더라? 두 번째 색깔이 흰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삼색기인데, 이 삼색기 얘기를 왜 하냐면요, 파란색이 상징하는 걸 자유, 흰색이 상징하는 게 평등,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이제 박의 정신인데, 뭐 거기까지는 뭐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일단 우리가 뭐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삼색기를 통해서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삼색기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태극기를 그릴 줄 알아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색기 가지고 뭐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걸 조금 드러내는 것 뿐이지, 태극기는 꼭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색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을 그냥 살짝 소개만 한 거고요. 이렇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 전과 후가 많이 바뀌어서 이 근대라는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아까 고대는요, 제한적 직접민주정치라고 했죠. 제한적이라는 딱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요. 이제 간접민주정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왜 아직도 제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유산시민이라고 해서 재산이 있어야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남성들 중심으로 참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과 성별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 이게 바로 시민혁명으로서 확립된 요 근대 국가의 한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혁명이 성공해서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다는 건 우와, 크나큰 의의가 있군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야, 그래도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 이걸 극복을 못했네. 그러니까 누가 참정권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소시민들, 그 다음에 여성들 참정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로 넘어올 때 쭉 C라고 해서 현대로 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다시 아까 처음에 설계했던 걸 쭉 적어보면요. 이때 드디어 대중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간접민주정치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다가 제한이 이젠 사라지게 되는,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라면 드디어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참정권 가진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이때는 누구만? 유산 시민들, 부르주아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투표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정권이 계속 확대되기 위한 노력들, 이런 운동들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참정권 확대 운동이 몇 세기냐면 19세기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드디어 현대 20세기로 오면서 영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1928년 가서 보통선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참정권 확대 운동은 생각해 보시면 딱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죠. 부르주아들에게만 참정권이 인정되었었기 때문에 이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 확대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이게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노동자 중심의 참정권 확대 운동에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어떤 뜻인지를 일기자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할 거고요.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도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그 사회가 야, 참정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든지 참정권을 다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20세기에 오면서 대중민주주의를 달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는 간접민주정치, 대의제의 모습만 갖추고 있었나? 라기보다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여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민주정치 요소, 직접민주정치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걸 전강 끝에서 국민 3종 세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제도, 이런 것들로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모습까지를 정리하시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탁탁탁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강 완강 코드는요, 지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흐름을 탔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체적 전개를 다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야? 너무 많은데? 에이, 적지 말아야지 이럴까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걸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강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띠링. 고대, 근대, 현대의 민주주의 특징입니다. 아까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특징은 그냥 고대 것만 나열하고 근대, 현대 것만 나열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련성을 드러내면서 고대, 근대의 공통점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좀 다른 것도 있죠. 위에는 신분 성별, 밑에는 재산 성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근대와 현대의 민주주의의 특징, 뭐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의제가 기본이었구나. 왜? 고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직접민주정치는 고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뭐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전강에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뼈대는 다 세웠습니다. 뼈대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여기다 살을 붙이는 작업을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서 더욱 깊이 들여다 봄. 네. 계속 봄봄 하니까 박봄 선생님이 떠오르면서, 박봄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더 깊이 들여다 봄. 어디냐? 우선 우리 교재 8페이지에 아테네 주요 기관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알아야 됩니까? 뭐 알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특히나 교과서에도 의미 있게 쓰여 있기도 하고, 우리 교재는요, 선생님이 막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 교재를 막 어떻게 자랑하고 싶냐? EBS의 대표 지필진. 와, 보세요.
지필진이 대표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EBS에서 선생님이 강의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활동하셨던 정치와 법의 최고 이 지필진들이라고 선생님은 이건 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를 봐도 알 수 있냐면 5종 교과서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든 상관없이 이 내용들만 다 이해가 된다면 고득점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유민이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민회의 구성원으로서 뭐 추첨한다, 뭐 윤번제를 사용했다.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고, 평의회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전담하고 추첨제와 윤번제로 선출된 500인. 재판소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수결에 의한 재판이었다. 이런 정도 내용 확인해 보시고 3대 시민혁명, 이것도 아까 뼈대를 세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린 정치와 법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제임스 2세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죠. 국민의회 구성,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이건 세계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우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다고요. 영국 명예혁명 결과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입헌군주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의회 정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 이제 결과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정부,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프랑스 혁명 결과 구시대, 사회적 모순, 이걸 구제도의 모순, 구제도를 앙시엥 레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제도가 갖고 있던 모순, 아니 전체 인구에서 비율적으로는 3신분, 평민의 비율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2신분이 거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자기들은 권리만을 누리면서 의무 하나 없이 그냥 지내왔어요.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터졌다. 인권 보장 명문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차티스트 운동의 의의가 나오네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런 차티스트 운동을 펼쳤을까를 문장에서 우린 꺼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아니 차티스트가 뭐야? 아티스트도 아니고 아티스트는 누가 아티스트일까요? 여러분이 아티스트를 보였죠. 아티스트, 뮤지션으로서의 최적 아티스트. 근데 아티스트는 뭐예요? 예술, 아트에다가 그러네, 예술하는 사람 아티스트. 그러면 차티스트는요, 그 당시 영국에서 인민헌장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그냥 19세기 중반 요 정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인민헌장이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 인민헌장을 People's Charter 이렇게 불러요. People's Charter. 그러니까 차터, 차티스트, 헌장주의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민의 벗은 어리석게도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 의해 그들의 불만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전이죠.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권력이 하나의 지배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간 것이며 민중은 그전처럼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크게 달라질 바가 없었다. 이런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따라서 우리는 자유인의 특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거네요. 보통 선거권. 누구든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한다. 부유한 자의 매수나 힘 있는 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표는 비밀로 하여야 한다. 우리한테는 지금의 시각으론 당연한 것들이 그 당시 19세기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죠.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우리는 현실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 겉모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다. 뭐 쭉 한번 읽어보면 핵심적인 게 이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도 노동자, 여성, 빈민 등은 선거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게 한계였죠. 극복하기 위해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가 중심이 된 차티스트. 그러네. 차티스트 운동 왜 노동자가 중심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번엔 20세기 이야기, 현대 이야기를 좀 해보면 현대 민주정치는 보통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간접민주정치라고만 말하기에는 근대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게 호남민주정치 형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호남민주정치라는 말은 섞었어.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섞긴 했는데 이걸 뭐를 기준으로 뭘 보완해 왔냐. 그러니까 대의제를 기준으로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국민투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할 때도 의회를 통과했다고만 바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로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 형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국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죠. 국민 발안 제도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는데 일정한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법 좀 만들어 주실래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거기에 서명하게 되면 그게 국회로 들어가서 의회로 들어가서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줄 수도 있는 이런 제도를 국민 발안 제도라고 부릅니다. 국민 소환 제도는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다시 투표를 통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환, 불러올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어요. 위에 것도 없어요. 위에 건 있어요.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국민 소환 제도가 당장엔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요. 선거를 통해서 뽑고 난 이후에 다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소환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 단원 끝에 가면요. 지방자치라는 그 단원에서 도지사라든가 뭐 지방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소환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걸 주민소환제도라고 할 텐데 주민소환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도는 없는데 주민소환제도는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9페이지에 차티스트 운동의 의의와 그리고 8페이지에 나와 있던 읽기 자료들 다 정리가 됐죠.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12쪽에 4번인데요. 다음 제도들을 공통적으로 실시했던 국가. 시민은 전체 인구의 10%였으며 이들 가운데서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 여기까지만 읽어도 얘는 그리스, 아테네랄까? 뭐 혹은 시기적으로는 뭐 고대랄까? 이렇게 B자로 읽히네요. 아테네. 공동체 중대한 사안이나 고위 정치가의 신임 또는 탄핵. 탄핵 들어본 적 있는데 일단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탄핵을 논의하고 따지는 모임에서 주요 안건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게 어쨌거나 요 당시인데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한 정치 체제였다. 이때는 직접 민주정치였고 특히나 이런 원리가 더욱더 강했을 거니까요. 두 번째,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시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요게 지금 틀린 건데 뭐야? 왜 틀려? 자, 이제 보세요.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권리를 하늘이 부여했다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만 천부인권 사상?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좋은 뜻이니까 어쨌거나 민주정치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답답함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다소 좀 과감한 정리지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속 시원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므로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고대, 근대, 현대로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선생님이 왜 과감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어? 라고 묻게 되면요. 아니 이거 다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풀면 상당히 곤란할 것들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 풀 때 특히나 객관식에서. 그래서 과감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풀어보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근대 이후부터만 쓰는 표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주권이란 말, 근대, 현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천부인권 사상, 근대, 현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과감하긴 한데 상당히 객관식에서는 쓸모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거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좋긴 하겠지만 우린 일단 천부인권 사상도 근대, 현대 뿐만 아니라 입헌주의란 말, 이것도 근대, 현대, 권력분립이라는 말도 근대, 현대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이때도 국민주권이라는 말 쓸 수 없나요?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요. 국민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건 군주주권 사상의 이제 반기를 들기 위해서 국민주권 사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우린 고대의 국민주권 사상의 기초였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부인권도 그렇고요. 입헌주의, 헌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근대 이후부터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력분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풀어줘야 이런 것도 과감하게 탁탁. 세 번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민주정치. 시민들만. 네 번째,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직접 민주정치 형태.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공직에 취임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렇게 해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의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드린다는 느낌이 필요하다고 봐요, 선생님은. 다음 5번인데요.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권리장전 채택, 프랑스는 대혁명이죠. 인권선언 발표. 이런 역사적 사건은 모두 근대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프랑스 혁명은 당시 열악한 사회 상황을 극복하려는 전 시민적인 저항 운동이었다. 대혁명 이후 직후에 프랑스에서는 모든 성인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틀렸죠. 왜? 모든 성인이 선거권을 갖게 된 건 현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 근대 민주사회, 대의제가 아닌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였다. 대의제죠. 세 번째, 신분제로 인한 폐해, 구제도의 모순. 리을, 당시 열악한 사회 상황에 해당한다. 정답. 네 번째, 기역과 달리 니은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된 계기는 영국에서의 이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요게 지금 아주 낯설 거예요. 근데 또 한번 해보죠. 아직 우린 사회계약설을 안 배웠습니다. 사회계약설. 여러분 강의 듣다 보면 선생님 좀 재밌는 얘기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끼리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썰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강의 잘 들으시면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썰 엄청 많이 나와요. 바로 다음 강의 1시간 동안 썰만 풀겠습니다. 사회계약 썰. 뭐야, 무슨 선생님에 관련된 옛날에 무슨 이야기도 아니고 사회계약 썰 엄청나요. 아주 재밌는 썰을 다음 강에 풀어드릴 건데요. 기업, 명예혁명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로크의 사회계약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홉스의 사회계약 사상 나중에 배우겠지만 홉스는 군주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13쪽의 5번 문제까지 풀이를 마쳤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강에서 기대하세요. 사회계약 썰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또 오늘 얼굴로 만나죠. 최재기였습니다. 안녕!